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북한이 이틀 연속으로 해상 완충구역 내 포병 사격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 첫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6년 만에 다시 등장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향후 남북관계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요일마다 찾아오는 시간이죠. 빅데이터를 통해 인터넷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 이수다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를 이끌어가게 될 신임위원장의 김광동 상임위원이 내정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 내정자가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08년 뉴라이트 교과서 집필에 참여한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김 내정자는 해방 직후 반공을 명분 삼아 테러와 폭력을 자행한 극우단체 서북청년회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국가의 책임이 인정돼 정부가 매년 추념식까지 거행하고 있는 제주 4.3 사건을 폭동이라고 부르고, 진실화해위원회 상임위원 재임 시절에도 일부 유족들이 적대 세력에 의해 가족이 희생됐음에도 거짓말로 보상금을 신청했다는 식의 주장을 해 파문이 일기도 했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문제는 또 있습니다. 오늘 한 언론을 통해 김 내정자가 진실화해위원회의 존재 자체를 여러 차례 부정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과거 기고문에선 위원회가 역사 왜곡과 국민 분열만 확대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부서 폐지를 주장하며 국회의 성인지 예산 증액 제안에도 스스로 예산을 삭감한 여성가족부 장관의 모습과 겹쳐 보이기도 하는데요. 진실화해위원회가 앞으로도 계속 국가폭력 사건의 실체를 규명해 나갈 수 있을까요?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민주노총이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네요. 네, 민주노총이 산하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대규모 집회를 오늘 전국에서 개최했습니다. 네. 민주노총은 전국 15곳에서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 총력 투쟁대회를 열었는데요. 민주노총 서울 경기본부가 오늘 오후 2시 의왕 ICD 제2터미널 앞 도로에서 화물연대, 건설노조 서비스연맹 등 소속 조합원 3,500명 결집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지지와 연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우리는 지금 자본과 정권의 총공세에 직면해 있다면서 화물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정당한 요구에 대해 정부는 왜곡과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대화 안 하는 겁니까?
정부는 지금 계속 강경 태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예. 윤 대통령은 오늘 화물연대 이 파업 사태와 관련해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태를 잘 지켜보고 대비에 만전을 기하라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 브리핑을 통해서 알려졌는데요. 오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브리핑 내용과 관련해서 화물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등 화물연대 요구에 대한 대안을 검토 중이냐 이런 질문이 나오자 정부가 말한 원칙은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강한 입장을 표하기도 했는데 네. 지난 4일 관계장관 회의 때 윤 대통령이 정부가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을 연상시킨다는 평입니다. 또 대통령실 관계자는 근로자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차원에서 쟁의 행위에 대한 근로자 권리는 보장한다면서도 이 안전운임제 같이 안전과 운임을 동시 보전하는 방법이냐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속 대화를 해온 것으로 알고 일단 업무 복귀 이후에 대화 테이블을 위해서 함께 논의되길 희망한다. 즉 일단 업무에 복귀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오늘 국무회의에서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면서 화물연대는 불법 행위를 멈추고 조속히 현업으로 복귀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파업을 북한의 핵위협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빗대서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이 정부가 거기에 지금 전부 다 같은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근데 그런가 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원내 지도부가 직접 나서서 중재에 나서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했어요. 이거 화물연대 민주당이 나서서 대화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뜻입니까? 이게 국회가 나서야 된다. 그러니까 여야가 같이 이제 정부와 이 노조 간의 그 갈등을 중재해야 된다는 취지의 이야기였는데요. 예.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후 SNS에 올린 글에서 화물연대 파업이 해결될 기미 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면서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정부 여당의 의지는 찾아볼 수 없고 화물연대 파업을 정치 파업으로 매도하고 강경 대응만 고수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정부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네. 이 대표는 중노동으로 화물 노동자들은 물론 국민 안전까지 위협받는데 현장 복귀를 강제하면서 끝낼 일이 아니다라면서 안 그래도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적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정 간의 대화가 쉽지 않다면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면서 우리 당은 원내 지도부가 직접 나서서 중재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국민의힘은 즉각 응답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여당의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어디서든 좀 대화를 해서 출구를 뚫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 그 단계로 못 가는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국민의힘 지도부의 발언은 점점 험해지고 있어요. 네, 오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명분은 반노동정책 저지라고 하지만 실질은 반민생, 반정권투쟁이다. 이 민주노총 파업에 대해 이렇게 폄하하면서 네. 민주노총은 반민생의 본거지가 됐다. 매번 전체 노동자를 들먹이지만 일부 귀족노조의 특권만을 챙기려 해왔다고 비난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민주노총의 불법을 조장했다면서 이제 국민의 인내심이 바닥에 드러나고 있다. 특히 MZ세대는 민노총 퇴출을 외치며 릴레이 파업을 저지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이번 이제 파업을 통해서 화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화주에 대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낼 경우에는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 밝혔습니까? 네, 사실상 이게 야권이나 이제 노동계에서는 이게 사실 정부가 이 업계 손해배상 청구를 좀 부추기는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오늘 대한상의에서 이 파업 관련 긴급 점검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에 참여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업들이 화물연대의 불법 행위를 묵인 타협하기보다 적극적으로 정부에 도움을 요청해달라면서 무역협회처럼 다른 협회와 단체들도 중소화주의 손해배상 소송 지원을 검토해달라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 오늘 대한건설단체 총연합회는 최근 화물연대 시멘트 집단 운송고부 영향으로 건설 현장 공사가 중단되는 등 피해가 확산됐다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추진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어제 국민의힘 소속 김진택 강원도지사도 기자간담회에서 화물연대 파업으로 도내에서 건설 공사가 중단돼 피해액이 338억 원으로 추산된다면서 피해액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논란을 낳았습니다. 사실 지난달 30일 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운송 개시 명령을 거부하는 행위가 손해배상 면책이 될 것이라는 건 속단이라면서 합법 절차에 의해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지켜져야 하고 손해배상 청구 등 모든 것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네. 또 지난달 27일에는 대통령실 관계자가 한 언론 전화 인터뷰에서 면허 취소,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정부가 입은 손해에 대해선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는 앞에 얘기가 이제 산업계나 이제 기업들이 노조에 대한 어떤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을 지원하는 이제 그런 취지의 이야기였다면 이거는 정부가 직접 이 화물연대 배상을 청구하겠다 이런 취지의 말까지 나온 바가 있었습니다.
정부가 배상 주체가 되는 배상 소송을 내는 주체가 될 수 있을지 이건 뭐 논란의 소지가 있기는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LH 네. 같은 경우가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근데 LH도 지금 이 건설 관련 이제 시멘트 운송 시멘트가 이제 없어서 이런 문제로 지금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예. LH가 지난달 30일 낸 보도 자료를 보면 이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좀 파업할 때마다 사실은 업무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민주당과 정의당은 지금 이제 정부의 움직임하고는 정반대로 이 노동쟁의 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겠다, 또 계속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이죠. 네, 이게 지금 법안이 지금 상임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요. 예. 그리고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78명이 어제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금 정부에서 손해배상 이 관련 언급이 나오자 이 야권에서 상당히 격분한 분위기가 전해져 오고 있는데요. 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이 화주의 손해배상 소송을 대행하겠다고까지 밝혀 사실상 정부가 나서서 손해배상을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정부의 손해배상 청구는 정부가 앞장서 노동자의 파업권을 짓밟겠다는 것이며 기업의 야만을 답습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특히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정부가 이같이 나오는 것은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게 앞으로 국회에서 굉장히 쟁점이 될 만한 부분이 아닐까 싶네요. 저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이 예산안 심사 뭐 2+2에서 논의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니 이번에는 또 3+3 협의체가 등장했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래 2+2 협의체라는 게, 그러니까 2+2라는 게 예. 그 양당 정책위 의장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정책위 의장이 원래 예산이나 정책을 다 관할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 요렇게 양당에서 2명씩 참여하는 게 이른바 2+2 협상이었는데 네. 오늘은 여기에 양당 원내대표들이 직접 참여해서 이 3+3 협상이 오후에 지금 잇따라 열렸습니다. 조금 전 8시에 협상이 재개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여야는 이달 9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내에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처리하자는 데는 이제 그 의견이 모아졌는데 지금 구체적인 부분에서 계속 의견을 좁히지는 못하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 협의체 멤버들 구성도 조금 바꿔가면서 뭔가 하고 있다는 게 막판 협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또 싶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협상 타결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 징후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협상이 안 돼가지고 정책의장이나 예결위 간사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여기서 막판으로 그냥 한꺼번에 합의를 하자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까? 어떤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 양당 정책위의장하고 예결위 간사가 이제 협상을 들어갔다고 했을 때 예. 사실 이제 뭐 논란이 되는 내용들을 보면 기존의 여야가 계속 대립해갖고 그 의견 차가 큰 논의들, 뭐 예를 들면 뭐 경찰국 예산이라든지 뭐 지역화폐 예산 등등이었기 때문에 네. 이거를 사실 그 정책위의장이나 예결위 간사 수준에서 어느 정도 좀 폭넓은 협상 재량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각 양당 원내대표가 참여해서 비교적 좀 협상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그 협상에 참여를 하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예. 뭐 그 앞으로 지금 정기국회 종료가 이번 주 금요일이기 때문에 아직 뭐 사흘 정도 시간이 남아 있긴 합니다만 현재로서는 지금 의견 조정이 어떻게 될지 좀 뭐 딱 이제 아주 좀 명쾌하게 해법이 도출될 것 같지는 지금 않은 상태입니다. 뭐 정치 오래 한 분들은 그래도 다 합의합니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하던데요. 지금 준예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진짜 합의를 이번 정기국회 내에 할 수 있을까, 이건 좀 물음표가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또 하나의 변수가 이제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하면 바로 또 표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 말고 지금 탄핵 소추안 뭐 발의하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것도 복잡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게 조금 예산안 협상의 변수로 작용을 할 것 같은데요. 오늘 8, 9일, 그러니까 8일에 열리고 또 9일에 지금 본회의가 예정이 돼 있는데, 이때 이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 민주당은 해임 건의안 또는 탄핵 소추안 처리를 추진하겠다, 지금 이런 입장인데요. 네. 이 국민의힘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취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만약 그런 변수가 개입되면 예산 처리에 지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 속타는 심정을 정부 여당이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예산안을 이상민 장관 문책과 연계시키는 정략은 멈춰야 한다라고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전 또 소식 들어와 있는데요. 3+3 협의체에서 예산안 타결을 시도했는데 일단은 오늘은 합의를 못했다, 내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또 들어와 있네요. 내일도 계속하면 협상이 이루어지겠죠. 8, 9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으니까요.
그런가 하면 당정은 금융 취약계층의 대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요. 네, 정부와 국민의힘이 서민 등 취약계층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5대 시중은행 등 은행권 대출에 대해 중도상환 수수료 한시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결과 브리핑에서 서민들이 대출을 싼 금리로 바꾸려 해도 중도상환 수수료가 높기 때문에 바꿀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면서 금융 취약계층에 한정해서라도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5대 시중은행을 비롯해서 은행권에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또 소상공인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온라인 간판 결제 수수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공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고 이와 함께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한 특례 보금자리론을 만들어서 내년부터 최저 4%대 금리로 1년 한시 공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네요. 이게 사실 대출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도상환 수수료의 한시적 면제라는 게 물론 싼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이 점은 어떤 면에서는 좀 좋은 부분이 있는데 네네. 지금 이제 5대 은행 수수료 면제액이 얼마나 될 것인지 지금 당정이 예상하는 액수를 보니까 최대 600억 원 정도 수준입니다. 많다면 많은데 또 이게 또 아주 많은 워낙 부채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금액은 아닌 거고요. 또 취약증 대출자 범위가 신용등급 하위 30% 그리고 코리아 크레딧뷰로 KCB 기준으로는 7등급 이하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전 채무조정 적용 대출자 등이고 효종 적용 대상은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예정인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 수수료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 그래서 금융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지적도 있고요. 또 기준금리 인상 속에 대출이자 내기도 사실 빠듯한 상황에서 이 중도상환 수수료라는 거는 원금과 이자까지 일단 한꺼번에 갚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신용등급 하위 30% 등의 저신용자들이 이거를 한꺼번에 중도상환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어제 지난달 물가지수가 11년 만에 최대 폭인 5.5% 상승했다. 실질 소득은 마이너스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갚을 돈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에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국빈 만찬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했다고요. 이게 대통령실 관저 이런 게 아니고 청와대예요? 청와대 영빈관이에요? 예, 맞습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저녁 이 응우엔 수엠푹 이 베트남 국가주석이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국빈 방한을 한 그 만찬 장소를 옛 청와대 영빈관으로 선택을 했는데요. 애초 지난 5월 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때 임시 만찬장으로 이용했던 국립중앙박물관을 다시 쓰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막판에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평소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해온 영빈관을 간이로 꾸면서 이제 국빈 만찬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오늘은 이제 청와대 상춘제에서 역시 청와대입니다. 국빈 방한 푹 주석과 함께 30여 분간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친교 차담을 가졌다라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 서면 브리핑으로 전하기도 했습니다. 영빈관 또 상춘제까지 외빈을 대접하는 장소로 활용을 한 셈입니다. 아니 지금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야당하고 지금 합의가 안 되는 게 청와대를 문화예술 공간으로 바꾸겠다. 이거 예산 배정하는 문제 가지고도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상춘제까지 청와대 영빈관을 쓰게 되면 일반에 개방하기가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이게 어떤 배경이 있는 겁니까? 사실 이게 지금 안 그래도 예산 때문에 대통령실 내에서는 이걸 기존 청와대를 쓰는 것에 대해서 좀 이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는 있는데요. 다만 대통령실은 애초에 이런 식으로 청와대 영빈관을 외빈 접견 장소로 활용하는 가능성은 처음부터 열려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3월 20일에 윤 대통령 기자회견 때 보면 용산 집무실 이전을 직접 발표하면서 청와대 영빈관을 임시 이용하는 방안을 언급한 바가 있는데 외국 기빈을 모셔야 한다고 하면 청와대 일대를 공원으로 개방하더라도 저녁 국빈 만찬 같은 행사 때는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당선인 시절 윤 대통령이 직접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도 역사와 전통의 계승과 실용적 공간의 재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자평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이렇게 할 거면 도어 스태핑도 안 하는데 청와대 시설도 다 쓸 거면 뭐하러 지금 용산으로 대통령실 옮겼느냐 이런 반응이 나오네요. 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을 다시 쓰기로 했다니 차라리 잘 됐다면서 하지만 이럴 거면 왜 이전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오 원내대변인은 결국 성급한 대통령실 이전으로 국빈을 맞이할 공간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라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졸속 이전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 관련한 수사 얘기를 좀 해보죠. 지금 이태원 참사 현장 책임자 가운데 한 명으로 꼽혔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었는데 기각됐어요?
네, 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구속영장이 오늘 법원에 의하 기각됐는데요. 네. 법원은 증거인멸과 그 도망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이 이임재 전 서장은 헬로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대책 보고에도 불구하고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또 참사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로 지금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구속영장이 청구돼 있는데요. 예. 이 법원은 참사 초기 현장에서 이 경찰 대응을 지휘한 송병주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의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기각을 했습니다. 이 보고서 삭제 다만 이제 의혹에 연루된 이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은 구속 수감이 됐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 특수본이 지금 옆으로 가는 수사만 하고 있다, 윗선 수사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증거인멸 가능성 없다고 하면 뭐 구속사나 이런 거 어렵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지금 이제 그 이임재 전 서장에 대한 지금 구속영장 기각으로 이 특수본 수사에 좀 차질이 불가피해진 게 아니냐 뭐 이런 관측도 벌써부터 좀 나오는데요. 예. 특수본은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에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좀 검토할 예정이지만 다만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만으로는 뭐 지금 법원에서는 이제 구속할 필요성이 적다는 게 그런 판단을 한 만큼 추가 수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들에게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 이런 법원 판단에 따라서 박혜영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 소방서장 역시 범죄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와 법리를 보강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예. 특수본은 박 구청장과 최 소장에 대해서도 이제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구속 상태로 조사해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박 구청장은 헬로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했다. 지금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수본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소환 조사하고 있어요? 네, 오늘 오전부터 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소환해 조사했는데요. 이 취재진으로부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을 할 것이냐 이제 이런 질문을 받은 김광호 청장은 두 번째 소환이라기보다는 1차 수사에서 시간 제약 등으로 미처 다하지 못한 수사를 받기 위해 온 것이라면서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김의겸 의원과 이 더 탐사라고 하는 유튜브 매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어요. 네, 한동훈 법무장관은 오늘 기자들에게 보낸 그 문자메시지 형태의 공지 입장문에서 지난 12월 2일 청담동 술자리 저질 가짜뉴스 유포와 관련해 김의겸 의원, 더 탐사 관계자들, 제보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액수에 대해서는 피고소인들을 연대해서 10억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손해배상 금액도 적지는 않은데 지금 현직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법적 대응하는 거 이거 이례적인가요? 박범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장관 취임 전에 제기한 소송이긴 한데요. 김소연 전 국민의힘 유성을 당협위원장이 자신의 공청자금 의혹을 폭로해서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1억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그 소제기 자체는 그 법무장관으로 지명되기 전이었고, 다만 취임 후에도 이 소송은 계속해서 2021년 7월에 최종 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8월에는 이 법무장관 본인은 아닙니다만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딸이 이제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강용석 변호사 등을 경찰에 고소한 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은 이제 본인이 소를 제기하거나 검찰에 누구를 수사해달라고 요청한 건 아니지만 본인이 수사를 받는 상태에서 이 법무장관에 취임한 바는 있었습니다. 네. 김의겸 의원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김 의원은 오늘 오후 SNS에 올린 입장문에서 저도 법에 따라 당당하게 응하겠다면서 한치도 물러설 생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김 의원은 다만 현직 법무부 장관이 이런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게 맞는 건지 한번 되돌아보라면서 법무부 장관은 검사 인사권을 쥐고 있고 법원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라고 볼멘소리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통령실은 김종대 전 의원과 방송인 김어준 씨를 고발하기로 했다고요? 네, 대통령실은 새 정부 출범 전 대통령 관저를 물색하는 과정에 천공으로 알려진 역술인이 관여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한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해당 의혹을 제기한 라디오 인터뷰를 진행한 방송인 김어준 씨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공모 혐의로 함께 고발했는데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을 만나 합리적 의심이 아닌 객관적 근거 없이 무속 프레임을 씌웠다면서 가짜뉴스로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경호처장은 천공에 대해 전혀 일면식이 없고 함께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방문한 일은 더더욱 없다고 밝히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가짜뉴스에 응하는 기준과 원칙을 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것도 참 논란이 되겠네요.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지훈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북한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해상 완충구역으로 포사격을 했습니다. 심지어 오늘은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서 포탄 100여 발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 배경은 무엇이고 그럼 또 추가 도발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지금 포사격을 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또 추가로 네네. 또 어떻게 사격을 또 할지 지금 알 수는 없는 상황인데 네네. 이렇게 연이어서 포사격을 한 배경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제 오늘 북한이 포사격을 했고요. 예. 오늘은 좀 전 8시 정도에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담화가 있었습니다.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 그 발표에 따르면 북한이 82발의 방사포탄을 오늘 발사를 했다. 예.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이제 한국과 미국의 연합훈련에 대한 대응 형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네. 전반적으로 북한의 행동은 한국과 미국의 포병 사격 훈련이 MLRS라고 그러는데요. 예. 그러니까 다연장 로켓 발사 체계를 MLR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우리가 국군의 날 행사 때나 우리 군 퍼레이드 때 이렇게 보면 파이프 한 7, 8개 정도씩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네. 그게 이제 MLRS입니다. 예. 그래서 한꺼번에 로켓이 수발의 로켓이 날아가서 축구장 몇 개 정도를 초토화시키는 가공할 무기 체계인데요. 그 훈련이 철원 일대에서 어제 오늘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대응 사격의 성격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대응 사격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사격 훈련을 한 것은 9.19 군사 합의에서 이야기한 그 육상 내에서 육지 내에서의 그 포사격 훈련의 범위 바깥에서 하는 거고요. 예. 북한의 오늘 그 방사포 사격을 보면 어제도 그렇고 어제는 한 130발 정도 쐈습니다. 예. 동해 서해에서 쏘고 오늘은 주로 동해 쪽에서 한 80여 발 쐈는데 북한이 쏜 것은 해상 완충구역 내로 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9.19 군사합의에서 동해상에도 그렇고 서해상에도 그렇고 이 수역 안에서는 해안포랄지 이런 발사를 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거기서 해안포를 쏠 경우에 우발적 돌발적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 포사격의 범위 자체를 제한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예. 그 제한해 놓은 곳 안으로 북한이 쐈죠. 그러면 지금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연장 로켓 발사 체계 사격 훈련을 한 것은 지금 철원이라고 네.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거는 9.19 군사 합의에서 완충구역 내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철원이면 최전방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보통. 철원이 최전방이면 틀림이 없지만 철원도 이제 워낙 그 군 자체가 크기 때문에 예. 철원에서도 휴전선 인근에 쏜 게 아니고 그 아래에서 쏜 겁니다. 그리고 탄착 지점도 역시 우리가 그 9.19 합의에서 합의해 놓은 그 범위 바깥에 탄착 지점이 형성이 됐고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 이제 육안으로 그것을 관측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육안으로 관측이 되죠. 왜냐하면 MLRS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수십 킬로를 날아가는 그렇죠. 예. 로켓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관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완충 구역 내에서 훈련한 건 아닙니다. 쏜 건 아닙니다. 그럼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요. 지난번에도 북한이 미사일을 쐈잖아요. 그 울릉도 방향으로 향한 것 때문에 뭐 비상이 네네. 걸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도 명백하게 9.19 군사합의 위반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도 네네. 또 제가 기억하기로는 또 있었던 것 같은데 10월 달에도 예. MLRS 사격이 우리가 사격을 하니까 북한이 그것을 문제 삼고 거기에 대응해서 또 대응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 9.19 군사합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거잖아요. 의도적으로 네네. 위반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 미사일 발사나 또는 이 방사포의 이 탄착 지점이 한국과 북한이 9.19 군사합의에서 합의해내온 그 해상 완충구역 안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의도적인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사실상 9.19 네. 군사합의가 형해화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꼭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9.19 군사합의가 형해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북한이 남측이 그것을 형해화시켰다. 그러니까 9.19 군사합의를 남측이 먼저 깼다. 이런 식으로 좀 분위기를 좀 끌고 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말려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9.19 군사합의를 최대한 지키도록 하는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9.19 군사합의는 이미 깨졌기 때문에 우리도 뭐 거기에 무시하고 우리도 군사적인 대응을 한달지 이런 식으로 하자. 것은 아직은 저는 좀 이르다는 판단입니다. 근데 북한군이 오늘 입장 낸 거 보면요. 9.19 네. 군사합의 위반을 논하자면 남측이 네네. 합의 위반한 행위부터 먼저 네네. 계산되어야 한다. 이렇게 밝혔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요? 9.19 군사합의를 통해서 네네. 뭔가 자신의 도발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겁니까? 지금 이제 최근에 지금 9월, 10월, 11월 또 지금 12월 달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북한의 도발의 양태는 대체로 보면 한미 군사훈련이 이루어질 때 북한이 도발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이번에도 이제 한미의 MLRS 다연장 로켓 체계 훈련이 이제 한미가 같이 하고 있는 건데, 이건 이제 대규모 훈련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북한이 그 전에 보면은 한미 군사훈련이 시작되기 전이나 후에 도발을 하지 군사훈련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도발을 거의 안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양상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북한은 한미 군사훈련 와중에 도발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북한이 이제 상당히 그 잽을 날리더라도 조심스럽게 날렸다면 이제는 대등하게 날리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한국에 끌려가지 않겠다. 군사적으로도 끌려가지 않고 북한은 이제는 핵을 보유한 국가로서 당당하게 대응하든지 또는 한미에 끌려가지 않는다. 이런 이제 자신들 나름대로의 프레임을 걸어놓고 가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렇게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국방백서가 이제 발간될 예정인데요. 네네. 여기에 국방백서 그동안에 참 논란이 많았잖아요. 주적 규정 그렇습니다. 넣었다가 뺐다고 또 논란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네. 이번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했다고 하네요.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이제 국방백서가 발간이 아직 되지는 않았는데요. 예. 이 초안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국방백서에 주적 개념이 들어간다면 6년 만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의 군대 그다음에 북한 정권에 대해서 최소한 군사적 차원에서는 적대적 개념으로 접근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결국 이제 그렇게 되면은 물론 이제 북한의 도발이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우리의 대응이 이제 그런 식으로 간다. 이렇게 지금 정부 당국은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북한의 반발은 또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느낌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과거에도 주적 표현이 들어갔을 때 북한이 반발을 했었습니까? 과거에 보면요. 원래는 주적 표현이라는 것을 쓰지 않았었습니다. 과거에는. 예. 그러다가 이제 주적 표현이 등장을 했고, 이제 북한이 이제 핵 개발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주적 표현들도 이제 강화되고 뭐 이렇게 됐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또 주적 표현이 사라지고, 이제 이번에 다시 등장하고, 뭐 이런, 약간 주적 표현의 이제 그 변화가 또 시기에 따라서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주적 개념을 넣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도발한 사례는 그렇게 특별하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네네. 북한이 대남 문제를, 그러니까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주적 개념에 들어갔을 때 남측에 대해서 북한은 이제 그걸 또 빌미를 삼아서 남측에 대해서 압박을 하는
대화의 과정이랄지 또는 압박의 과정에서 이제 그 우회적으로 또는 말로서 압박하는 뭐 이런 사례들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게 남북 관계가 좀 좋았을 때는 주적이란 개념이 없어졌다가 남북 관계 안 좋거나 이럴 때는 또 주적 개념 들어갔다가 이걸 좀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통일부는 북한을 적으로 표현해도 남북 간 대화 협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입장을 일단은 밝히긴 했지만 남북 간의 대화나 뭐 과거시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화해 협력이나 이런 방향으로 나가기는 조금 어렵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주적 개념의 등장도 그렇고 북한의 연이은 그런 여러 성명들도 그렇고 현재 한반도 정세 남북 관계를 그대로 반영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주적 개념의 등장이랄지 이런 전반적인 것들 속에서 보면 현재로서는 남북 관계에서 뭔가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그 소재가 지금 전혀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이 도발하면 한미가 거기에 또 전략무기의 전개랄지 이런 걸 통해서 거기에 대응을 하고 또 북한이 도발하고 한미가 대응하는 이런 계속 지금 반복되는 지금 형태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이 속에서 이제 대화의 끈을 찾는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솔직히 쉽지는 않죠. 다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계속 이 반복되는 이 상황들이 고쳐가 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될수록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남북관계에 뭔가 돌파구는 더 찾기가 어렵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다른 또 남북관계 이 그야말로 그 어려운 상황들을 계속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지금 시점에서는 더 이상 상황이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우선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통일부가 이 북한이 7차 핵실험이 올해 넘길 가능성에 대해서 일단 그렇게 보는데 예단하기는 어렵다. 또 이렇게 이제 밝혔더라고요. 네네. 이 7차 핵실험에 대한 뭐 실험을 할 것이다 말 것이다 굉장히 추측이 많았는데 그러면 지금 통일부가 뭐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만 이 실험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까? 북한은 핵실험을 그러니까 전술핵 개발에 대한 의지는 보였지만 핵실험 언제 하겠다라고 명확하게 올해 안에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의 핵실험이 지연되고 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북한은 그런 이야기를 꺼낸 적은 없죠. 다만 이제 북한 입장에서 보면 지금 7차 핵실험을 할 시점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의 모든 전 세계에 지금 관심 우크라이나에 가 있고 미국도 사실 북한 문제, 한반도 문제, 북핵 문제에 대한 물론 관심은 있지만 우선순위에서는 한참 밀려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이 상황에서 북한이 지금 기술적인 차원에서의 기술적인 진전을 위한 핵실험은 필요성이 있지만 정무적인 또는 정치적 외교적 측면에서 핵실험이 필요한 시점은 지금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건 생각보다 핵실험이 늦어질 가능성도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 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의 수다. 빅데이터를 읽어주는 남자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한 주간의 이슈 어떻게 뽑으셨습니까? 네, 지난주와의 이제 변동폭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지난주도 1위가 스포츠였고 이번 주도 역시나 그렇겠죠. 스포츠. 네, 변동폭을 가지고도 하는데 스포츠가 1위라는 말은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훨씬 더 언급량이 많았다. 그만큼 기대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 키워드는 16강입니다. 장관이었다라고 표현한 외신이 많았는데 한국의 이 이제 16강 여정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대표팀의 명장면들이 재조명됐습니다. 이제 오늘 아침에 16강전에서 이제 브라질에 1대4로 패하긴 했지만 어쨌든 정말 지금까지 왔었던 길에 대한 뭐 다양한 외신들의 평가가 있는 건데요. 뭐 예를 들면은
안화골절 부상에도 주장 완장 치고 이제 전 경기에 출전해서 한국 대표팀이 이끌었던 손흥민 선수. 네. 또 이제 브라질전의 세계 최고 골키퍼 중에 한 명인 알리송 베커를 상대로 정말 그림 같은 중거리 슈팅이었죠. 예, 맞아요. 네, 백승호 선수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영국 BBC는 한국은 이제 브라질을 상대로 많은 부분에서 뒤처진 것으로 보였지만 세계 최고 골키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알리송을 상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결국 교체 투입된 백승호가 중거리에서 아주 특별한 골을 추가했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예. 그다음 이번에 인간 문어로 불리신 분이 있어요. 크리스 서튼 BBC 해설위원이 있는데 네. 왜 인간 문어라고 불렸냐면 옛날에 문어가 그 승패 다 알아맞춘 적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고 또 이번에 인공지능이 각종 예측들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대부분 인공지능이 틀렸는데 오히려 이분은 다 맞췄어요. 그래서 야 이거 사람이 더 낫다 이래가지고 이제 인간 문어 뭐 이런 얘기가 좀 같이 나왔었는데 네. 이분도 어쨌든 한국의 패배를 예상하기는 했었거든요. 예. 근데 크리스 서튼 해설위원이 어쨌든 한국 선수들 최선 다했고 고개 숙일 필요 없고 자신의 이룬 것에 대해서 자랑스러워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뭐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외신들이 있었고요. 네. 특히나 이제 좀 주목을 했던 건 영국 가디언지에서 이야기했었던 건데 한국 대표팀 선수들이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출전이 가능하다. 그 말은 어린 선수들이 더 성장한 상태로 치를 다음 월드컵에 주목한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많은 또 신인 처음 이제 백승호 선수 처음이었잖아요. 네. 그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4년 후에도 손흥민 선수가 만 33살이다라고 하면서 한 번 더 월드컵을 뛸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를 우리나라에서 한 게 아니라 외신들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과연 이제 우리 또 다음 월드컵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좀 어떤 긍정적인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BBC 같은 곳에서는 세계 최고 공격수 중에 한 명인 손흥민이 부상으로 4경기 득점하지 못한 건 아쉽다. 그리고 손흥민에게 지나친 의존을 보여줬다라고 했던 로이터 통신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손흥민 선수가 또 외신과의 인터뷰들이 이제 경기 후에도 상당히 이제 화제가 됐는데요. 네. 카타르 매체에서 한국의 월드컵 탈락에 대한 손흥민의 생각이라는 제목의 인터뷰 영상이 올라왔어요. 근데 여기서 기자가 좀 질문이 조금 이제 손흥민 선수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는 질문을 했습니다. 네. 어떤 질문을 했냐면 오늘 굉장히 힘든 경기였다. 전반전은 후반전보다 경기력이 좋지 않았던 것 같다. 포르투갈전과 비교했을 때 한국 선수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공격적인 질문을 했어요. 네.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영어로 했을 때 당연히 손흥민 선수도 영어로 대답을 했는데 질문을 듣자마자 대답을 한 게 아니라 인상을 찌푸리면서 우리는 모든 걸 바쳤다. 그런 식으로 우리를 탓하지 말아달라.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자랑스럽다. 우리는 모든 걸 쏟아붓기 때문에 그 누구도 탓하고 싶지 않다. 이제 그들이 자랑스럽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역시 우리 캡틴의 모습, 리더는 다르다. 이제 무례한 질문도 발끈하지 않고 할 말 다 하는 모습이 멋있었다. 이런 마음으로 다 같이 16강 간 것 같다. 등의 SNS 반응도 이제 보이게 됐습니다. 손흥민 선수는요, 제가 볼 때 네. 축구보다 말을 더 잘해요. 네, 너무 겸손하게 인터뷰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한테 네. 뭐 손흥민 선수가 골 넣으면 더 좋았겠지만 국내 일부 매체들이 손흥민 선수 너무 뭐 잘 못한다고 막 사실 질타하기도 했었잖아요. 네. 마음 상할 법한데 인터뷰하는 모습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진짜 국가대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또 이번 월드컵에서 화제가 된 문구가 있다고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네. 이게 유래가 있는 거라고요? 네, 이제 이른바 중꺾마라고 이제 요즘에 좀 중꺾마라고 네, 요즘 요약해서 불리고 있어요. 2002년도 하면 생각나는 게 꿈은 이루어진다잖아요. 네. 근데 2022년에는 이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이번 그 월드컵 특히나 많은 월드컵에서 이게 좀 이슈가 됐었던 건데요. 가장 이슈가 됐었던 게 이제 16강 진출 확정지었을 때 이제 포르투갈전에 승리를 하고 나서 경기장에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환호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이제 태극기 아래쪽에 이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관중석에서 온 것을 이제 선수들이 받아서 이제 권경원 선수, 조규성 선수가 이제 들고 있었던 건데요. 이 말 자체가 이제 센세이션이 된 거죠. 그러니까는 어떠한 뭐 단순한 우리가 옛날에 뭐 투혼을 다하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처럼 결국 우리의 플레이를 잘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그 안에서 꺾이지 않는 마음만 있으면 정말 역전할 수 있다라는 모습 때문에 아주 드라마틱한 모습이 보여준 건데 실제로 이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는 표현이 최근에 월드컵 직전에 좀 이슈가 먼저 됐었어요. 어디서 이슈가 됐었냐면 혹시 롤드컵이라고 아세요? 롤드컵?
잘 모르겠네요. 네, 월드컵처럼 롤드컵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 LOL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예. 최근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게임이에요. 예. 근데 그 게임이 마치 월드컵처럼 전 세계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리그전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1, 2위권을 하고 있는데 예. 거기에서 이번에 롤드컵을 할 때 데프트라고 하는 프로게이머, 우리나라 이름으로 김혁규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팀이 DRX라는 팀인데 원래 되게 야채예요. 네. 그래서 16강에서부터 원래는 16강에서 유럽의 강팀인 로그에게 대결해서 패배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16강이 떨어지겠거니 했는데 그때 인터뷰를 어떻게 했냐면 저희가 저희 플레이를 잘하는 게 되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오늘 지긴 했지만 저희끼리만 안 무너지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하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인터뷰를 이제 그 기자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면서 패배 괜찮아.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이렇게 올렸어요. 근데 정말 그 다음으로 거짓말처럼 네. 이 팀이 계속 역전승을 하면서 결국에 우승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했었던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문구가 그 다음부터 특히나 이 프로 스포츠 어떤 온라인 게임들을 20대들이 좋아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쪽 친구들에게 많이 화제가 됐고 그게 결국 이렇게까지 이슈가 된 거고요. 똥미롱고 그 이야기 자체가 원래 또 어디서 나왔는지 또 봤더니 네. 일본 TBS 드라마 마라톤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2007년에 있었대요. 네. 근데 이 드라마가 우리 한국 영화 말아톤 기억나시죠? 네네. 거기에 보면 막 초원이 다리는 100만 불짜리 다리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네. 그게 일본으로 리메이크가 됐는데 그 리메이크가 된 데는 초원이 다리는 대신에 꺾이지 않는 마음은이라고 엄마가 물어봤다고 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들이 지지 않는 마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가 이제 원조이다라는 얘기까지 정말 이 꺾이지 않는 마음에 대한 스토리가 온라인상에서 정말 화제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일본 선수들이 일본 국민들이 한때 우리나라 대표팀 정말 부러워했어요. 네. 이 투지, 정신력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전히 우리 대표팀은 투지와 정신력을 잊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2위 주제는 어떤 분야에서 나왔습니까? 네, 2위 주제는 정치 분야고요. 국가 주석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새 정부 출범 이후 해외 정상으로 첫 국빈 방한에 응우엔 수언푹 베트남 국가주석 일액과 이제 국빈 만찬을 가진 것인데요. 근데 이제 만찬 장소를 이제 청와대 영빈관을 사용한 것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제 뭐 청와대를 나간다, 뭐 여러 가지 곳을 한다고 하더니 결국에 다시 영빈관이냐, 이거 대통령실에 대한 졸속 규정의 방증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와 네. 제대로 된 것을 격에 맞게 잘 활용하라고 한 것이다라고 하는 두 의견이 계속적으로 충돌되면서 이슈에 대해서는 조금 계속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고 이제 언급이 될 것 같다라고 분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이슈에 오를 정도면은 네. 상당히가 또 논란이 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자, 3위 주제는요? 네, 3위 주제는 산업 분야고요. 업무 개시 명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멘트에 이어서 철강, 석유화학, 정유도 이번 주에 이제 업무 개시 명령을 검토한다라는 얘기고요.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했다는 피해를 줄이겠다는 명목으로 업무 개시 명령 이번 주 중 발동하겠다라는 뜻을 내비고 있는 것인데요. 과연 이것이 또 산업에서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가장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현재 주유소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실제 이제 화물연대 파업으로 서울 주유소 10곳 가운데 한 곳꼴로 지금 기름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네. 다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품절된 주유소의 비중이 한 1% 정도대라고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품절되는 곳들이 이제 수도권, 특히나 서울권들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정유 수급에 대한 고비는 넘겼지만 전반적인 업무 개시 명령 내릴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이 관련돼서 이슈가 되고 있는 건 대통령의 발언들인데요. 예를 들면 화물연대 불법 파업은 북핵 위협과 마찬가지다. 이런 식의 이야기에 대해서 과연 이 정도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틀리는 것이냐에 대한 논란은 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4위 주제는 뭡니까? 네, 4위 주제는요. 문화 키워드고요. 일단 말씀드릴 거는 이건 제 팬심 때문에 뽑힌 키워드가 아니라 정말 데이터로 뽑힌 키워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늘 그렇게 뽑으시잖아요. 그걸 강조하니까 오히려 의심이 생기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이 팀을 너무 좋아해서 그래요? 덕심을 좀 발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네, 카라입니다. 카라. 네. 네, 이 한류 퀸이라고 한때 불리웠고 네, 카라라는 팀이 있죠. 7년 6개월 만에 컴백했는데요. 이 팀은 참 많은 인기를 끌기도 하고 또 네. 이제 그 안에서 사연도 많은 팀입니다. 실제로 이제 데뷔 15주년인데 15주년 때 말씀드린 것처럼 7년 6개월 만에 컴백을 했으니까
거의 이제 데뷔하고 활동했던 것만큼 공백을 갖고 그러네요. 다시 이제 온 것이거든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이제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요. 실제로 뭐 컴백 이후에 뭐 과거에 있었던 히트곡 메들리를 하면서 추억을 소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 지금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역시 뭐 한류 퀸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특히나 이제 이번에 컴백이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게 보통 이런 팀들이 해체가 되면 각자의 소속사가 있거든요. 근데 예. 이번에 소속사가 다 달라요. 5팀이. 5명이. 네. 근데 이렇게 뭉쳐서 스케줄을 조율했다는 게 그 이번 카라 말고도 이제 뭔가 한때 인기를 끌었던 팀들이 다시 컴백할 때 좋은 사례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좀 인기를 끌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 또 이제 도서 분야도 이번에 그 문화 키워드에 나왔는데 네. 올해 말 정도가 되면 원래 이런 올해의 책 같은 걸 선정을 하잖아요. 네. 한 인터넷 매체에서 선정한 올해의 책으로 이제 파친코라고 하는 책이 투표 1위로 선정됐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함께 나온 것이 출판인이 뽑은 2022년 올해 책이 있는데 예. 이 책으로는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책이 선정됐다고 합니다. 이 두 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마 그래도 이 연말에 좋은 책들이니까 한번 좀 읽어보시는 건 어떤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자, 마지막 5위 주제는요? 네, 5위 주제는 IT 과학 분야고요. 여성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왜 갑자기 IT 과학 분야에서 여성이 나왔을까라고 저도 궁금했는데 삼성전자 얘기더라고요. 네, 삼성전자에서 오너 출신이 아닌 전문 경영인으로서 처음으로 여성 사장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네, 이영희 삼성전자 DX 부분 글로벌 마케팅 센터장이 글로벌 마케팅 실장 사장으로 승진하면서 주인공이 된 것인데요. 이 이제 그 말씀드렸던 이영희 이제 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갤럭시,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가장 스마트폰 중에 이제 브랜드 이제 최고죠. 그게 마케팅을 주도했었던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공을 받아서 이번에 이제 최초의 여성 경영이 된 것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SNS에서 한쪽에서는 대단하다라고 하는데 반대로 아니 우리가 말하는 그 초거대 기업이라고 하는 삼성이 이제 처음으로 여성 사장이 나왔다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좀 같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삼성전자 뭐 30대 상무도 나오고 뭐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그러는데요. 차기 삼성전자를 이끌 사람들은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오늘 이슈 이수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강태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 KBS 58분 날씨. 지금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경기 남부 서해안과 영서 남부, 충청 북부, 경북 북부 내륙 지방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수도권과 영서 남부, 충청권, 전북, 경북 북부 내륙에 비나 눈이 온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적설 경기 남부와 충북 중북부 1에서 3cm, 그 밖의 적 1cm 미만으로 적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입니다. 동쪽 지역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고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강원도 산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 해안 지역도 바람이 세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가끔 구름 많겠고 토요일 호남과 제주도 지방에서 비나 눈이 올 것으로 예상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1도, 세종, 대구, 영도, 광주 2도가 예상입니다.
낮 최고기온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 더 오르겠습니다. 서울, 인천 8도, 대전, 대구 10도, 광주, 울산 11도, 부산 13도, 제주는 14도가 예상입니다. 서울지방 현저기온 2도, 습도 63%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건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어제 오전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 한편에는 분향소가 차려졌습니다. 사흘 전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3학년 학생을 추모하기 위해 마련한 공간이었는데요. 나 2학년 때 방과 후 수업 같은 반이었어. 너랑 같이 놀 때가 즐거웠는데 거기 가서 편히 쉬어. 숨진 학생의 친구들이 붙인 메모지 사이에 작은 젤리 봉지가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저 역시 사고 소식을 접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는 한편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스쿨 전 교통사고에 대한 사회 경각심이 높아졌는데 왜 이런 사망사고가 발생했을까? 나름대로 사고 발생 원인을 파악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초등학교 도로는 인도도 횡단보도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가 곧 학생의 등하굣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본 학교 측이 3년 전 경찰과 구청 측에 보도와 단속카메라 설치 등을 요구했고 이듬해 1월 서울시 교육청도 학교 쪽 의견을 받아들여 강남경찰서에 공문을 보내 일방 통행 운영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주민동의였습니다. 폭이 좁은 도로에 보도를 설치하려면 양방 통행을 일방 통행으로 바꿔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주민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강남구청이 주민 50명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48명이 반대에 무산됐다고 합니다. 통행 불편과 경사 때문에 일방 통행할 경우 과속 위험이 크다는 이유를 내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동안 뭘 했는지 서울시와 일성구청은 인도가 없거나 열악한 스쿨존에 대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정이 이러니 구청과 경찰이 일방 통행로 설치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했을 리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교통사고는 행정기관의 적극적 중재와 소통 노력이 부족해서 발생한 것은 아닐지. 그동안 애써 만들어온 우리 사회의 신뢰가 자꾸 허물어지는 것 같아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슬픈 그 사연이 너무 내 얘기 같아서 Hey DJ play me a song to make me smile 마음이 울적한 밤에 나 대신 웃어줄 그를 잊게 해줄 노래 Hey DJ play me a song to make me cry 가슴이 답답한 밤에 나 대신 울어줄 그를 잊게 해줄 노래 치열했던 하루 위로하는 너도마저 잠든 이 밤 수백 번 나를 토해내네 그대 아파니까 난 당신의 삶 한 기둥이 한 조각이자 그대의 감정들의 때로는 패밀리야 때때론 잠시 쉬어가고플 때 함께임에도 외로움을 파묻혀줄 때 추억에 취해서 누군가를 다시 깨워낼 때 그때야 비로소 난 당신의 음악이 되네 그래 난 누군가에겐 복 누군가에게는 격 누군가에게는 끝 누군가에게는 처음 난 누군가에겐 행복 누군가에겐 너 누군가에겐 자장가이자 때때로는 소음 함께 할게 그대의 탑승과 끝 어디든 함께임을 기억하기를 언제나 당신의 삶을 위로할 테니 버텨낼게 가끔 기대어 쉬어가기를 So I turn on my radio 낯선 목소리가 들려오고 And on the radio 슬픈 그 사연이 너무 내 얘기 같아서 Hey DJ play me a song to make me smile 마음이 울적한 밤에 나 대신 웃어줄 그를 잊게 해줄 노래 Hey DJ play me a song to make me cry 가슴이 답답한 밤에 나 대신 울어줄 그를 잊게 해줄 노래 창밖엔 또 비가 와 이럴 땐 꼭 네가 떠올라 잠이 오지 않아 난 어쩔 수 없나 봐 이소라 슈가의 신청곡 들으셨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방금 전 오늘의 발견 들으시고 청취자분들께서 문자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8356님께서 아이를 낳으라고만 하고 그 이후는 부모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우리 사회의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9193님, 저는 사고가 난 길로 다니면서 평소 위험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탁상 행정이 아쉽기만 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저도 이번에 들여다보면서 이면도로에 대한 관심이 너무 적었구나, 행정기관들이. 사실 주민 불편 때문에 뭐 주민들이 이렇게 동의를 해야 일방 통행로로 바꿀 수 있다, 여기까지는 뭐 이해를 하겠는데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양방 통행하는 게 편리하니까 양방 통행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응답했을 가능성이 저는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그럴 때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걸 왜 설득하는 노력을 안 했을까? 그렇게 했는데도 그렇게 주민들이 반응을 보였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민주주의 사회는 신뢰자산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신뢰자산이 사실 OECD 국가 가운데 거의 바닥 수준이다, 이런 거를 조사 결과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신뢰자산을 쌓아나가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사회적으로 합의한 부분만이라도 꼭 지키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의견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의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신 문자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10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영경 뉴스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어제보다 많이 늘었어요. 7만 7천 명을 넘어섰어요. 7만 7,604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일주일 전보다도 6천만 넘게 늘어난 수치인데요. 우선은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 숫자가 늘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 위중증 환자 숫자는 443명으로 전날보다는 15명이 줄어들었습니다만 18일째 지금 400명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 입원 환자 수가 195명이어서 전국의 중환자 병상이 31.2%가 사용 중인 상황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고요. 또 하나는 치명률을 좀 모니터링을 해봤어요. 방역당국에서. 그러니까 11월 6일부터 12일 사이에 코로나 확진자를 2주 동안 이제 그 이후에 모니터링을 한 결과를 보니까 치명률이 0.009%포인트가 나온 거예요. 9%가 나온 거예요. 0.009요? 네, 0.009. 그런데 이게 치명률이 한 달 전보다도 올라간 것이고 7월 달에 비하면 지금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거든요. 예. 치명률이라고 하는 게 코로나에 걸렸을 때 위중증으로 간다라고 하는 걸로 봤다면 치명률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예. 모집단 숫자 자체가 적어서 사실은 이제 숫자가 좀 검사받는 분들이 줄어드니까 검사받은 사람들 중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그 확진자 중에서 위중증으로 간 치명률을 계산하다 보면 네. 기본적으로 수치가 좀 높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왜곡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만 이 치명률만 놓고 보면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냐면 고령층이나 취약계층에 있는 취약층에 있는 사람들이 코로나는 우리가 가볍게 감기로 지나간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들보다도 훨씬 더 많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우리가 면역을 좀 획득하고 있고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지나가는 것이지 가볍게 볼 수 있는 질병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0.009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숫자를 다시 뒤집어서 네. 1000명당으로 계산하면 9명이 숨진다는 얘기예요. 네. 굉장히 무섭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지금 어제도 말씀해 주셨지만 대전광역시하고 충남도가 네. 실내 마스크 의무 조치 해제해야 한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뭐 이른바 뭐 국민의힘 내에서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권성동 의원도 좀 비슷한 주장을 또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이걸로 끝나는 논쟁입니까? 아니면 오늘도 뭐 방역당국에서 입장을 밝힌 것도 있고 그렇지 않나요? 네. 우선은 방역당국에서는 15일하고 26일에 토론회를 거쳐서 네. 실내 마스크 해제하는 방역정책에 대한 토론회를 통해서 결론을 내겠다라고 하는 입장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증가폭이 줄었다는 것이지 지금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를 자체적으로 추진했던 지자체에서는 영향을 좀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전도 마찬가지고 충남도 의 경우에도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전에 비해서 이런 방역당국의 우려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이장우 대전시장의 경우에는 중앙과 지방정부가 긴밀하게 논의하고 협력해서 국민에게 보답할 수 있는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를 바란다. 이전에는 만약에 이번 달 안으로 결론을 내주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1월 달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할 것처럼 보였었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한 발 물러선 것으로 좀 보이는 상황이고요. 방역 당국에서는 여전히 단일 방역망 가동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실내 마스크 의무를 이쪽 지역은 해제를 하고 다른 지역은 유지를 할 경우에는 사실 효과도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그렇죠. 없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대신에 지금 코로나뿐만 아니라 독감까지도 유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해야 된다라는 입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이 지금은 때가 아니고 기준을 먼저 설정하자.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강조했는데요. 네. 그러면 실내 마스크를 벗을 때 무슨 기준을 가지고 벗을 것이냐.
이제 그걸 정해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실내에서 마스크 쓰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벗는 걸 논의하되 그럼 기준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를 정하자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정기석 위원장이 빠르면 1월 말에도 해제할 수 있다. 그런데 원칙은 뭐냐면 지금의 고위험군들이 백신 접종률이 50% 이상이 돼서 안전한 환경이 만들어지고 나면 빠르면 1월 말 그쯤 돼서 웬만하면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뭐 이루어지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 접종률이라든지 아니면 확진자 숫자가 좀 줄어든 추세가 보인다든지 명확한 과학적인 근거로 볼 수 있는 것들을 좀 정한 다음에 이후에 이런 부분들을 논의해야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전 정기석 위원장의 말이 이렇게 합리적으로 들릴까요? 글쎄요. 틀린 분에 따라 생각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네. 말이죠. 근데 지금 뭐 코로나에 그다음에 독감에 여기에 노로바이러스까지 지금 기승이라고요? 제 주변에도 꽤 식중독 때문에 지금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네. 식중독하면 여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겨울에도 이 배탈 나시는 분들이 좀 생길 수 있는데요. 최근에 이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겨울철 식중독이 아주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5년 동안 통계를 볼게요. 노로바이러스가 11월부터 감염이 증가하기 시작해서 3월까지 제일 많이 발생한대요. 12월부터. 특히나 이번 겨울에 노로바이러스 환자 추이가 심상치가 않은 게 한 달 동안 발생했던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환자가 220여 명이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가까이 늘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작년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지면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기 때문에 그만큼 접촉이 많아지고 바이러스 감염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저도 사실 상대적으로 이제 가정주부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네. 겨울철에 음식이 좀 덜 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신경을 좀 여름보다는 덜 쓰게 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 노로바이러스가 영하 20도에도 살아남을 정도로 추위에 강하고 아주 작은 양이 혹시 몸 안에 들어가더라도 네. 식중독을 일으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굴 참 맛있을 때잖아요. 날씨가 그렇죠. 추워지면서 굴이나 조개 같은 어패류를 익히지 않고 먹었을 때 감염되는 경우가 많고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은 냄새가 별로 안 난대요. 네. 보통 상하면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맛이나 냄새가 변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모르고 먹었다가 탈이 나기 쉽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감염된 사람하고 접촉했을 때도 전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만진 수도꼭지나 문고리 같은 데서 균이 묻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감염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3일 정도 잠복기가 있고요. 이제 주로 설사를 하거나 구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나 노약자나 어린이들은 탈수 증상이 발생하죠. 설사를 많이 하게 되면 그런 경우에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고 어르신들은 기혈기 떨어져서 혈압이 낮아지는 경우가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제일 좋은 건 익혀 드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늘 했던 기본적인 개인 위생에 신경 쓰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사실 식중독균이 무서운 게 우리 몸에 들어가면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네. 얘네들이 다 나올 때까지 그렇게 고생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볼 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니까 좀 위생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강원도 인제에서 경계 근무 중이던 이등병이 총상을 입고 숨졌다는 소식 지난번에 저 전에 같이 얘기를 하면서 전해드렸던 것 같거든요. 부친이 미국에 계신다. 여기까지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 총기 오발 사고였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어요. 그러니까 9월 달에 입대를 했어요. 이 김희병이. 네. 그리고 사고가 난 날이 11월 28일 오후 8시 47분이란 말이죠. 경계 견무를 쓰다가 총상을 입었는데 원인을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군의 입장은 뭐냐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었는데 부모님들이 납득을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이렇게 군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해외에 계신 부모님이 알고 계셨던 상황입니다. 너무 갑자기 놀라서 이제 귀국을 했는데 군 생활에 잘 적응을 하고 있지만 심지어 북한이 미사일을 쏴서 힘들다 이런 얘기를 아버지한테 하고 제대할지 뭘 할지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는 가족들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군이 장례식을 치르고 이후에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성실해 보이지 않았다라고 이제 유족 측에서 느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사건이 터지면 우리는 군을 100% 신뢰할 수 없다.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는 정보가 완벽하게 공개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는데 녹취록이 보도가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희가 어쩔 수 없고요. 저희 뭐 믿어달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이게 이제 군 관계자가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군 관계자가 숨진 이병이 아버지랑 통화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녹취가 돼서 언론에 보도가 공개가 됐던 됐다. 거죠. 네. 그리고 유족들의 입장에서는 계속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극단적인 선택에 대한 것만 강조한다라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족들한테 제보가 도착을 했어요. 몰랐던 사고 초소 번호를 이 사람이 밝히면서 자살이 아니다. 그리고 총기 오발 사고다. 손전등을 주우려고 총기 사고가 났을 수 있고 딱 한 발이 발사됐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병사들에게 알려지지 않게 막고 있다라는 내용까지 있었는데 이 내용을 들어보면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그리고 군 내부에 계신 분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을 이제 제보를 해준 건데 그런데 이제 군의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라고 하는 답을 내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군이 주장하는 극단적인 선택의 가능성이 높다면 유서라든지 혹은 휴대전화 감식에서라도 어떠한 증거라도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도 죽음을 암시하는 어떤 내용들도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육군은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족에게 내용들을 계속 공유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유족들은 만약에 총기 사고였다면 내 아이가 그런 일을 당했다면 철저하게 수사를 해달라고 당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호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총기 오발 사고였다는 게 본인이 총기를 다루다가 거기서 오발이 발생했다는 건지 아니면 누가 다른 사람에 의한 오발 사고였다는 건지 그건 명확하지는 않은 거죠. 아직. 네, 손전등을 주우려고 하면서 총기 사고가 났을 수 있다. 지금 그 맥락상으로 보면 본인이 이제 총기가 어차피 이제 실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오발 사고가 났다 이렇게 또 맥락으로 보이긴 하는데 이것도 사실 뭐 수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거하고 총기 오발 사고는 전혀 다른 거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군에서 유족 측하고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좀 해주면 어떨까 싶네요. 그렇죠.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차 뉴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게 오늘 한 개인은 아니죠. 대기업 오너기 때문에. 근데 부부의 이혼 소식이 통신사의 탑으로 올라가는 건 제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최태원 SK그룹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 소송 1심 선고가 나왔어요. 네, 34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됐는데 이 소송이 5년 끝에 이혼 판결을 받게 됐기 때문입니다.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는 2015년 말에 저도 그날 너무 충격이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신문사에 편지를 보내서 아내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고를 사이에 두고 지냈다. 마음의 위로가 되는 사람을 만났고 아이가 태어났다. 뭐 이런 충격적인 내용이 보도가 돼서. 형식이 너무 논란하잖아요. 아니 그리고 그 편지를 신문사에 보냈다는 게. 세계일보에 보낸 것을 제가 기억도 하는데 정확하게. 제가 사실은 불륜을 저질렀다고 고백을 한 거잖아요. 혼외 자식도 있습니다. 고백을 신문사에다가 편지를 보내서 고백한다는 것도 이건 뭐 일반적인 일이라고 보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예. 그리고 2년 뒤에 최태원 회장이 이혼 소송을 냈고요. 그 노소영 관장은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처음에는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남편이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게 해주겠다. 2년 만에 이혼에 동의를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게 위자료 재산 분할의 문제인데 노소영 관장은 위자료 3억 원에 SK 주식 절반, 그러니까 시가로 1조 3,600원어치의 재산 분할을 요구했습니다. 7년 만에 그러니까 소송을 시작한 지 5년 만에 최태원 회장이 의사를 밝힌 지 7년 만에 이혼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자료를 최태원 회장이 1억 원, 재산 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네, 지금 만약에 노소영 관장의 지분을 인정해주면 SK 그룹 지분이 완전히 달라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관심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결과 나온 거 보면 일단 법원은 최태원 회장 손을 들어준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이 가지고 있는 SK 주식은 선대에서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노소영 관장이 재산 형성과 가치 상승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만 분할 대상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1988년에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식을 올렸죠. 이 두 사람이. 그래서 34년 만에 법적으로 등을 돌리게 됐는데요. 지금 미국 출장 중이에요. 최태원 회장이. 네. 그래서 아직까지 특별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고 노소영 관장 측에서도 판결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한쪽이나 혹은 양쪽 다 불복해서 다시 항소를 할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위자료와 재산 분할의 액수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소영 관장은 부친이 이제 뭐 고인이 된 노태우 전 대통령이잖아요. 네. 그 시절에 사실 SK가 특혜를 입고 지금의 이동통신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나한테도 지분이 있다 이렇게 네. 주장했는데 그걸 사실 인정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 지금 법적 분쟁이 계속 갈 것 같은데요. 네. 이거 하나로 끝날지 모르겠네요. 한번 좀 상황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날씨 얘기 좀 해보죠. 네. 오늘 서울에 저는 뭐 지난번에 첫눈이 한번 왔었다고 하는데 눈을 저는 발견을 못했거든요. 오늘 눈이 아침에 네. 꽤 많은 양이 내리는 느낌이었는데 그럼 뭐 쌓이지는 않았지만 네. 하여튼 지금 남부 일부 지역에도 뭐 많은 눈이 내리고 또 네. 한파가 몰아닥쳐가지고 사고도 좀 있었어요. 네, 그런가 보네요. 네, 9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안산 상록구가 2.1cm, 화성 남양읍이 1.8cm 정도의 눈이 내렸고요. 그 밖에도 광명이나 안양, 부천, 이천 등지로 남부권, 경기 남부권 지역에 0.5에서 1cm의 눈이 내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니까 빙판길이나 도로에 살얼음이 얼면서 사고가 발생하고 이게 출근길이어가지고 정체가 잇따르기도 했었는데 오늘 오전 8시 22분께 기흥에서요. 경부고속도로에서 버스 전용 차로로 달리던 버스 세대가 충돌해서 탑승객 47명 중에서 중상자 1명을 포함해서 24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정리하는 과정에서 6km 구간의 차량이 정체가 되기도 했었고요. 경기 남부 지역에서는 오전 10시까지 10여 건의 눈길 교통사고 신고가 접수가 됐고 그로 인해서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7일 새벽까지 경기 남부 지역에 1에서 5cm가량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이 됐고요. 내일 오후쯤 돼야지만 날씨가 좀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청주는 출근길에 교통이 막 마비됐다고요? 이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요? 출근길에 그 눈이 내려서 마비가 됐는데 눈이 얼마 왔냐? 예. 1cm 미만이 왔어요. 청주가 그렇게 눈이 안 내리는 곳은 아닐 텐데. 예, 사전에 심지어 눈이 온다는 예보도 있었고 예. 그리고 눈이 내린 양이 1cm 안팎이면 그렇게 많이 왔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출근길 정체가 시작이 되고 나서야 제설 작업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걸어서 10분만으로 가는 거리를 차로 1시간 10분을 가고 되돌려서 가야겠다고 돌아오는 길이 1시간을 걸렸다는 오늘 시민들의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네. 7km를 이동하는데 2시간 가까이 걸렸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청주에서 당시 내린 눈이 1.5cm, 그러니까 손가락 한 마디가 안 되는데 눈에 교통이 마비가 되고 학교 직장인 지각 사태가 속출했었는데 오전에만 모두 18건의 그 교통사고가 접수가 됐고 10명이 다쳐서 병원에 이송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청주시 해명입니다. 눈이 이렇게 쌓일 줄 몰랐다. 라고 하면서 오전 8시가 넘어서야 제설 차량을 투입을 했고요. 그 바람에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잇따르기도 했습니다. 글쎄요, 참 미리 대처를 좀 했었어야 그렇죠. 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오늘 밤에도 눈 내리는 곳이 있어요? 네. 오늘 밤사이에도 한 차례 눈 소식이 있는데요. 경기 남부, 충청 북부에 1에 3cm, 강원 영서 남부와 충청 남부, 경북 북부에 1cm 정도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미끄러움 사고가 발생을 하거나 살짝 녹았다 걸게 되면 또 운전하시는데 굉장히 위험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그게 훨씬 사실 더 무서워요. 눈 내린 것보다는 오히려 빙판길이 만들어지는 게 훨씬 더 위험하니까 그렇죠. 네. 조심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오늘 월드컵 브라질전 보셨어요? 네, 저는 아침에 하이라이트 봤습니다. 못 일어났어요. 네. 다 많은 올리는데 분들이 서로 일어나라고 하고 잤습니다. 뜬 눈으로 네. 밤을 지새우면서 월드컵 경기를 봤을 텐데 일단은 16강전 여정이 여기서 멈췄어요. 네. 근데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한 우리 선수들에 대한 박수와 응원은 계속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죄송금지.
요즘에 나오는 말 죄송금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선수들이 너무 죄송하다고 하니까 그걸 바라보는 국민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저렇게 최선을 다해서 모든 걸 불살라 싸웠는데 왜 죄송해야 되지? 라는 그렇죠. 생각이 좀 들었던 네. 건데 황희찬 선수가 대회 마치고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그러니까 자꾸 우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자랑스러운 팀이고 앞으로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국민들이 이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그걸 잘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자꾸 떠오르는 모양이더라고요. 손흥민 선수도 마찬가지고 김진수 선수는 응원을 많이 해주셨는데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괄호 열고 힘들어서 몸이 안 움직였어요. 그 얘기 들으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1대4면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완패라고 할 수도 있고 대패라고도 할 수 있는 결과인데 네. 세계 1위인 브라질을 상대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경기를 해준 거 거기에 국민들이 너무 고마워했던 것이고 한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덕분에 뜨거운 겨울을 보내게 됐다. 맞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기대했던 건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었고 대한민국 축구가 꺾이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문구를 그대로 실현해준 이것으로 그동안 많이 힘들었던 국민들이 위로를 받았고 격려를 받았던 것으로 이 선수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갑자기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경기 끝났으니까 제가 하는 말이지만 우리 선수들이 몇 강까지 가기를 기대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서 좀 도발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다들 지금도 잘했어요. 16강을 넘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신 분도 많이 맞아요. 계셨어요. 지금도 잘한 거예요. 네, 그럼요. 더 얼마나 잘해야 잘하는 건지 저는 말이죠.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네요. 네. 근데 이번에 브라질전이 벤투 감독과 함께하는 마지막 경기가 될 수 있다고요? 예, 벤투 감독이 포르투갈로 돌아가서 쉬면서 재충전한 다음에 향후 거취를 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4년이란 시간 동안 벤투 감독이 대표팀을 이끌어왔는데 아름다운 이별을 하게 됐습니다. 재계약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긴 했는데요. 벤투 감독은 이미 9월에 정해졌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계약 기간에 이견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벤투 감독은 4년 더를 보장해 주기를 바랬고 협회에서는 1년 더 연장을 한 다음에 연장하는 방식으로 방안을 제시했었는데 어쨌든 한국 선수들과 보낸 시간은 환상적이었다. 그리고 선수들이 보여준 태도와 프로서의 자세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좋은 사람들이었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경험은 제가 죽을 때까지 기억할 그런 경험인 것 같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감독이 임명되면 너무 언론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자, 오늘 밤탐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지금 국립경주박물관에서는 금령 어린 영혼의 길동무라는 흥미로운 제목의 특별전이 열리고 있는데요. 또 박물관 산하 어린이 박물관에서도 딸랑딸랑 금령총 이야기라는 연계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금령총이란 고분이 어린이와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인데요. 흔적의 역사, 이 금령총에 얽힌 이야기 풀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경향신문 이기환 히스토리텔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런 특별전은 아이들과 함께 가도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내년 3월 5일까지 열리니까는요. 겨울 휴가철 그리고 방학철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함께 가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필이면 왜 전시 제목을 딸랑딸랑 어린이 영혼의 길동무 이렇게 줬을까요? 예, 뭐 어린이와 이제 불가분 관계가 있으니까 그러는 건데 이 금령총의 주인공이 약 1500년 전이죠. 5세기 말에서 6세기 초에 살았던 왕자로 추정이 되고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 5살에서 6살 정도의 요절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 요절한 왕자 이야기를 그 왕자를 가슴속에 묻어야 했던 그런 어떤 그 신라 마리깐 그 왕의 심정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금령총 고분은 언제 발굴이 된 겁니까? 98년 전인데요. 1924년. 오, 일찍 발굴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조선 총독부 소속이던 일본인 오메하라 스에지 학잔대가 이끄는 발굴단이 경주 노동리에서 반쯤 무너진 고분 2개를 조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126호, 127호 고분인데 이 두 고분은 경주에서 가장 큰 단독분이 있어요. 제일 큰 거 봉황대라는 게 있는데
125호분인데요. 이게 밑지름만 한 82m 되고 높이가 22m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크거든요. 그 봉황대에 딸린 작은 돌무지 덧날 무덤이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었죠. 일본인 학자는 그럼 왜 두 고분을 발굴한 겁니까? 원래 그 비슷한 곳에서 1921년에 주막직 확장구사를 하다가 우연히 발견된 고분이 있습니다. 바로 금관을 비롯한 온갖 금제 유물이 나온 금관총인데 지난번에 소개를 한번 해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이 금관총 발굴은 고고학을 공부한 1인 학자들이 다른 곳 발굴, 즉 김해패청이라고 하는데 거기를 발굴한 것 때문에 늦게 도착하는 것 바람에 네. 경주 현지에 있던 아마추어들이 서둘러서 유구와 유물을 파헤쳤기 때문에 거의 도굴에 가까운 유물을 쏟아 담았거든요. 그래서 네. 학술적인 정보를 거의 잃어가지고 졸속으로 끝났다. 그래서 일본 학자들이 이제 사이토 마코토 조선 총독의 자금 지원을 받아서 이 두 폐고분을 조사하기 시작한 거죠. 일종의 학자도 아닌 사람들이 가서 막 고분을 그냥 막 파헤치다시피 해버린 거를 가서 정밀하게 발굴 조사를 다시 하러 갔다. 다른 곳에 있는 걸 한번 다시 해보자 이거죠. 하여튼 학술적 발굴을 제대로 해보자는 취지를 담고 그 발굴을 했던 거네요. 예, 물론 이제 명목은 그랬는데 속셈도 있었던 것이 뭐냐면 금관청에서 금관과 같은 금제 유물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당시에 그 일제가 보고한 약 보고서를 보면은 두간 즉 7.5kg 정도의 금이 나왔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고서를 보면 우리 일본 영토 안에서 처음 발견된 고분이고 동아시아는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고분 발견 유물이다라고 21년에 발굴했던 금관총 발굴의 의미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 일본 영토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거슬리네요. 그렇습니다. 이거 식민지 조선을 뭐 우리 일본 영토라고 한 거다. 어떻게 보면 되게 속쓰린 얘기죠. 여하간 하여튼 금관총에서 황금 유물의 맛을 본 일본인들이 뭔가 하여튼 일종의 또 보물찾기 차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고분 발굴을 시도한 건데 이 두 고분을 발굴한 후에 그러니까 126호하고 127호분을 발굴한 후에 그 주요 출토품을 서울의 외성대에 있던 총독관저로 이렇게 가져가서 직접 사이토 총독 부부에게 보여줬다. 어떻게 보면 트로피를 이렇게 보여주는 전시하는 그런 거 해가지고 왔어요. 전리품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참 그 씁쓸한 역사적 사실인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하여튼 발굴풀들은 발굴해서 얻은 그러니까 유물들은 발음이 어려워요. 유물은 그렇게 자랑할 만큼 대단하긴 했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26호분에서는 금동 신발과 같은 각종 금은 제품이 출토가 됐는데 그래서 이 고분은 그 금동 신발이 나왔다 그래서 장식 신발이다 해서 식리총 장식 신발이 나온 무덤이다라고 해서 한자로 식리총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127호분에서는 더욱 놀라운 유물이 나왔는데 3년 전에 이제 금관총에서 첫 발굴됐던 금관이 또 나왔고요. 그다음에 귀걸이, 허리띠, 목걸이, 팔찌, 금방울까지 해서 순금제 장신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금관총은 이미 있으니까 이름을 달리 붙여야 되고 그렇습니다. 고민이 있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관총 2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죠. 많이 나왔는데. 예, 그래서 금관총에는 없는 유물인 그 금령이라고 해서 금방울이 있잖아요. 그 금방울 이름을 했는데 그래서 가장 특징적인 유물 이름을 따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고분에서는 둥근 고리를 장식한 굵은 칼 여기도 나왔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실은 금령도 중요하지만 이 주인공 머리맡에서 발굴제의 허미 끝에 이렇게 살짝 걸린 유물이 있었는데 그것이 옆으로 넘어진 채 발견된 기마인물형 독이 2점이 있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시그니처 유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국보급 유물입니다. 우리 역사책에 실려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되게 그 유명한 그 기마인물형 도기가 2점이 있는 거죠. 근데 이 고분의 주인이 아까 5세 정도라고 하셨나요? 예, 굉장히 어린 왕자였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예, 그 왕자로 추정한 근거를 먼저 살펴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신라 고분의 주인공의 성별은 주로 그 귀걸이와 큰 칼, 대도의 착장 여부로 판단하게 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가는 고리 귀걸이하고 큰 칼을 찬 사람은 남성으로 하고 굵은 고리 귀걸이를 그 한 사람들은 여성으로 추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금령총 주인공의 머리에는 가는 고리 귀걸이가 있었고 허리춤에는 장식이 달린 둥근 고리 큰 칼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는 고리 귀걸이하고 큰 칼을 찬 사람이다. 남성이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죠. 혹시 이 크기 가지고도 이렇게 어른이냐 아니냐 이것도 구분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유골이 그 백골이 진토되었기 때문에 남아있진 않았지만 주인공이 쓰고
신고 걸었던 각종 장신구를 보면 네. 착장은 그대로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예. 이 주인공이 누워있던 자리에서 노출된 각종 장신구로 이제 몸집을 추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보니까 금관과 금 허리띠 간격도 뭐 한 30cm 정도, 그 다음에 금 허리띠하고 발찌, 구슬인데 거기에 보면은 한 30cm 정도. 그래서 머리와 허리와 발까지 그 있는 장신구의 간격으로 이렇게 보니까 아무리 길게 잡아봐도 90cm 정도를 넘지 않더라. 후하게 봐도 주인공의 키는 90에서 100cm 정도다라는 이야기였죠. 혹시 이거 말고도 또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유물의 사이즈가 이제 작은 거죠. 그래서 예. 요 주인공이 착장한 상태 금관 지름을 보니까 한 15cm 정도 되는데요. 굉장히 작았구나. 예, 다른 고분의 출토품을 보면 천마총은 20cm, 그다음에 금관총은 19, 서봉총은 18.4cm거든요. 그리고 금룡총의 금관의 관태 높이가 거의 동시대에 조성되어 있다는 그런 그 천마총의 금관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리고 금 허리띠를 봐도 그런데요. 허리띠에 보면 이렇게 장식 그런 그 꾸밈새가 있어요. 새부치가 있는데 그게 23점이고 길이나 한 73cm 정도 되는데 네. 동시대에 제작됐던 천마총 금 허리띠를 보면 과판이 44점이니까 거의 23점에서 거의 2배가 되고 길이도 한 1.5배 정도 되는 125c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마총 금 허리띠에 비해서도 굉장히 작은 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천마총은 또 이 왕이나 왕족인 성인 남성으로 추정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크기나 유물의 크기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대략 어린이였다는 거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이 어리였다는 거는. 근데 5, 6세로 특정했다고 하는 거는 또 뭔가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제 고고학적으로 이제 판단을 하는 건데요. 네. 이 주인공의 키를 90에서 100cm 정도로 추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난 2001년에 경기도 양주에서 17세기 중엽에 미이라 안구가 발견됐는데 그 미이라의 신장이 한 99.4cm 정도 되고 치아로 측정한 연령대를 보니까 5.5세 정도로 이제 우리가 밝혀졌는데요. 네. 물론 뭐 어린이가 자라는 환경이라든가 그런 것이 시대에 따라 다르고 환경에 따라 그렇죠. 다르고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비슷하다고 볼 때 신라 금룡총 주인공의 신장이 90에서 100cm 정도 된다면 그래도 역시 5, 6세 정도의 그런 그 왕자가 아니겠느냐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그 박물관 학예사가 저한테 귀띔해 준 내용이 있는데 네. 잘 보시라고 이 어린 왕자는 왼손잡이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알아요? 왜냐하면 주인공이 유물을 착장한 그대로 누워 있잖아요. 예. 학예사가 그러는 겁니다. 주인공 허리춤에 칼을 봐라. 오른쪽에 칼을 차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주인공이 왼손으로 오른쪽에 있는 칼을 이렇게 뽑아야 되잖아요. 뽑았잖아요. 네. 뽑고 집어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왼손잡이일 것이다. 그래서 이 주인공은 이 어린 왕자는 왼손잡이겠구나라고 이제 여긴 거죠. 아, 이거 대단하네요.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니까. 수사가. 네, 그러게요.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니까 다 뭔가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근거가 나오는데요. 그럼 이 어린 왕자는 누구였던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금관을 비롯한 승금제 장신구를 뭐 차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이제 신라 왕자 정도의 신분은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고분은 뒤에 버티고 있는 가장 큰 고분 봉황대의 딸린 무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관계가 있겠구나라고 이제 추정이 가능한 거죠. 그럼 봉황대 고분의 주인공을 알면 지금 그 금룡총 고분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알겠네요. 그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사실 뭐 봉황대 고분 주인공을 알았다면 무슨 왕래기라고 했겠죠. 그런데 이 삼국사기와 같은 역사서에 보이지 않고 다만 봉황대하고 금룡총의 추정 연대는 5세기 말에서 6세기 초로 이제 우리가 짐작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 시대에 맞는 왕이 누구냐라고 봤을 때 자비왕, 소지왕, 지증왕 등이 이제 떠오르게 되는데 이때는 이미 장자 즉 맏아들 승계 원칙이 제도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자비왕은 늘지왕의 장자로서 소지왕은 자비왕의 장자로서 이제 왕위를 나란히 이었고 그 다음에 지증왕은 아들이 없었던 소지왕의 육촌 동생이거든요. 육촌 동생의 그런 자격으로 해서 왕에 오른 분이죠. 그럼 지금 일단 범위가 좁혀졌잖아요. 그럼 이 시대하고 이렇게 딱 맞출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금룡총이 이 세 분 중에 누구의 아들이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사실은 그 이 평균 연령 그 당시에 어떤 신라 왕들의 역대 왕들의 평균 수명을 정확히 알 방법은 없잖아요. 근데 가장 재위 기간이 짧았던 신라의 벌휴왕과 기림왕도 한 13년 정도 왕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마리깐 시대의 왕 22명의 왕 가운데 제위 기간이 20년이 되지 않은 왕은 6명에 불과하고 그 시대 그 신라 왕들을 보면 수명이 대체적으로는 30살은 넘겼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측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지금 아리송한 상황. 아리송하죠. 네. 근데 그 금룡청 주인공은 5세, 6세에 사망했다는 거잖아요. 너무 일찍 죽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2018년부터 국립경주박물관이 금룡청을 재발굴을 하게 됐는데요. 예. 그 결과를 보니까 금룡청 그보다 앞서서 먼저 조성했던 고분 2기가 다시 새롭게 확인이 됐어요. 예. 무슨 말이냐면 봉황대가 이렇게 있으면 네. 그 봉황대 이렇게 앞쪽에 고분 2기를 이미 조성해 놓고 있었는데 네. 어린 왕자가 중간에 나중에 죽으니까 예. 그 어린 왕자가 죽으니까 그 사이에 봉황대하고 이미 조성됐던 그 고분 2개 사이에 이 금룡청을 그 어린 왕자의 무덤을 거기다가 싹 끼워놨다라는 게 밝혀진 거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랬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금룡청의 지름도 한 30m 정도 되니까 네. 굉장히 큰 그런 고분이거든요. 이 그렇게 비좁은 틈에 입주시킬 만큼 누굴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금룡청의 주인공 즉 어린 왕자의 예기치 않은 죽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라는 그 추론이 가능한데요. 이 봉황대의 주인공이 자비왕, 소지왕, 지증왕이든 누구든 간에 이 세 분 중에 한 사람이 엄청 사랑했던 왕자, 이것이 또 정궁의 소생이든 후궁의 소생이든 이 갑작스럽게 죽으니까 자식 사랑을 듬뿍 담아서 최고의 예우를 갖춰서 장례를 해주고 기존에 조성했던 2 무덤보다 앞서서 이렇게 끼워넣는 게 아니냐, 내 앞에 이렇게 끼워놓은 게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야, 진짜 고고학이라는 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하여튼 아리송한데 계속 그러면은 그 어린 왕자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고고학적 상상력이에요. 이게 모든 게 다 그런 건데 하나의 단서로 꼽을 수 있는 게 있는 이 아까 얘기했던 주인공의 머리맡에서 확인된 말탄 인물상 기마인물용 도기가 2점 있다고 그랬잖아요. 일반적으로 그중 한 점은 주인상이라고 하고 다른 한 점은 그 주인을 따르는 하인상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진을 보시면 아마 짐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2 인물상을 보고 한 사람은 주인 입장이고 한 사람은 뭐 신하 아니면 하인. 예. 그 구분이 돼요? 있습니다. 이게 주인상을 보면 곡관령상의 띠와 장식을 두른 상각모를 쓰고 있고 다리 위에 갑옷을 이렇게 늘어뜨려져 있다라는 거고 반면에 하인상이라고 하는 사람은 수건을 동여맨 상투머리에 그냥 윗옷을 벗은 그런 맨몸이거든요. 그 등에는 보찜을 또 메고 있고 그 하인 같은 경우는 그리고 오른손에는 방울 같은 것을 들고 있는데요. 뭔가 이 길안내를 맡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주인의 말을 보면 또 이마에 귀 사이에 뿔 같은 장식이 튀어나오고 있고요. 각종 말 갖춤새 이런 것들이 또 장식이 표현되어 있는데요. 반면에 하인의 말에는 장식이 또 그다지 많지 않다. 그래서 이분은 주인이고 이분은 하인이구나 라고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제 머릿속에는 국보라는 것밖에 안 들어가 있죠. 그 구분하는 걸 왜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가. 그 책에 그거 없었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책에는 아마 안 나올 겁니다. 디테일이어가지고 TMI. 근데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잖아요. 역사 흥미를 학생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해줄 것 같은데. 어찌됐든 옷차림이나 말 장식에서 신분 차이가 확연히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고분을 봐도 이상하게도 이 기마인물용 도기도 보이지만 소년의 그 무덤인데도 불구하고 상당량의 말 장신구, 즉 말 갖춤새가 보인다라는 것도 이채로운 건데 뭐 제갈과 안장, 발걸이, 말띠꾸미개 이런 것들이 보면 최소한 3세트의 말 갖춤새가 보였다라는 거고 그 가운데는 말 탄 사람의 체구를 짐작할 수 있는 안장, 발걸이 이런 걸 보면 이제 알 수가 있는데 되게 서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주인공이 어린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또 유추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단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또 하나는 뭐냐면 나뭇 높이가 56cm에 달하는 굉장히 큰 크기의 말 모양 톡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도 출토가 되어 있는데 이 말을 보면 뭔가 메롱하면서 혀를 좀 내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어린 왕자하고 뭔가 장난을 치고 있는 듯한 느낌? 뭐 이렇게 또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여섯 살밖에 안 되는데 말을 그렇게 타고 다녔을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상상의 영역인데 오늘 요즘도 보면은 남자애들이 자동차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 신라의 어린 왕자도 당대의 자동차인 말을 또 엄청 좋아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이 꼬마가 생전에 그렇게 좋아했던 말 관련 용품들을 이 꼬마가 죽으니까 넣어준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연구자 가운데는 이 어린 왕자가 말을 타다가
떨어져 죽은 게 아닌가라고 또 추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기마인물형 도기의 주인상 얼굴에 주목하는 그런 연구자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주인상 얼굴에요? 네. 여기 뭐 무슨 비밀이 있는데요? 이 얼굴을 보면 다른 신라지역에서 출토되는 토우아의 얼굴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예. 굉장히 사실적입니다. 오똑한 콧날이 보이고 뾰족한 턱을 표현했는데 살짝 감은 듯한 그런 두 눈, 펑퍼짐한 말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인상적인데 그것을 보고 꼭 누군가를 모델로 만든 느낌이 든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 모델 후보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무덤의 주인공이 어린 왕자가 아니냐 뭐 이런 해석이 있는 건데 그래서 저도 사실은 상상력의 측면에서 보면 이 주인상의 얼굴이 요절한 어린 왕자다라는 것에 이제 한 표를 던지고 싶은데 심정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기마인물상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초상화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주인 옆에 있는 하인상은 어떨까라는 걸 보면 이 특별전 도록을 보면 이 방울을 들고 있거든요. 그 하인상이. 그것이 뭐 이렇게 보면 장례 의식에 사용되는 방울 같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인이 아니라 장례 의식을 그런 주관하는 제사장일 수가 있다라는 풀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배 모양 그릇과 등잔 모양 그릇 그것도 출토가 됐는데 연관이 돼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럼 어린 왕자의 장례 행렬을 표현한 것이었다. 그래서 상상을 하면 말을 무척 좋아했던 어린 왕자가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고 슬픔을 이기지 못한 아버지 신라왕이 최고의 장례 의식을 마련해주고 당대 최고의 장인에게 명해서 왕자와 그를 저승길로 안내할 하인이나 혹은 제사장의 얼굴을 조각한 도기를 만들고 저승에서 만날 물길을 무사히 건넜으면 하는 마음에서 배 모양 그릇을 만들고 어두운 공간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지 말라는 심정으로 해서 등잔 모양 그릇까지 넣어준 게 아니냐 이런 어떤 그런 고고학적 해석들이 상상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아니 뭔가 스토리가 이렇게 딱 맞춰지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 유물의 전반적인 사이즈가 앙증맞다고 했잖아요. 그런 금령층에서는 이게 뭔가 또 금방울, 흑방울 이런 또 그런 아이들과 관련된 유물들이 더러 보이는데 이 금령층의 이름이 된 금방울이 금령이 그중에 하나인데요. 허리춤에 달고 있거든요. 그래서 딸랑딸랑 거린 게 아니냐. 그리고 흑방울의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이게 악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흔들면서 딸랑딸랑 거리면서 그런데 저는 그냥 어린애가 그냥 이렇게 흔들면서 놓은 도구다. 장난감이다라고 그렇게 또 해석하고 싶습니다. 아, 그 시대 신라인들이 어떤 세계상을 갖고 있었는지 또 피아노로 갔을 때는 어떤 세상이 구현되는지에 대한 어떤 사고방식까지도 추정해 볼 수 있는 그렇습니다. 소중한 인물이네요. 한번 좀 이번 기회에 시간 되시는 분들 가서 전시 관람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혼적의 역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향신문 이규환 히스토리텔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양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밤사이 눈 내리는 곳들이 있다고 하니까요.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다혜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주디스 허먼의 트라우마입니다. 폭력을 종결짓기 위해서는 인권운동 같은 정치적이고 공적인 행위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어른이 아이보다, 국가가 군인보다 우월한 위치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약자의 인권을